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는 동안 감히 내 친정 식구들 입에 돈을 쑤셔 넣어? 이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여자야. 눈앞이 번쩍할 정도로 두피가 확 당겨왔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번역 작업을 하던 책상 위로 마시다 만 커피잔이 쓰러졌고 며칠 내내 씨름하던 서류들이 젖어 들어갔죠. 시어머니의 억센 소나기가 제 머리카락을 꽉 쥐고 흔드는 통에 저는 의자에서 반쯤 엉거주춤하게 일어선 채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쩌다 저는 제 돈으로 마련한 제 작업실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비참하게 서 있게 된 걸까요? 과연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곳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35살의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주로 기업들의 기술 문서나 의학 관련 자료들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다 보니 겉보기에는 참 편해 보이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마감이 겹칠 때면 이틀 밤을 꼬박 세우는 건 예산일이고 눈이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야 하는 꽤 고된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그렇게 모은 돈이 제법 쏠쏠하게 통장에 쌓여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7살입니다.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했고 언젠가 대단한 작품을 그려내겠다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순수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숫자와 딱딱한 문서들에 파묻혀 살다 보니 무언가 창조해내는 일을 한다는 게 참 멋져 보였거든요. 데이트할 때면 늘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나와서 저를 그려주곤 했는데 그 소박한 정성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뚜렷한 수입이 없었거든요. 가끔 외주로 들어오는 간단한 사파 작업을 빼면 사실상 무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친정 부모님은 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남자가 번듯한 직장도 없는데 내가 평생 먹여 살릴 작정이냐? 엄마가 한숨을 쉬시며 말리셨지만 그때의 저는 사랑에 푹 빠져 있었나 봅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재능 있으니까 곧 자리 잡을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모든 금전적인 부담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고 시댁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인천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보일러를 틀어도 공기가 차가운 그런 곳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 퀴퀴한 지하실 냄새가 코끝을 찌르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척이나 부끄러워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어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 시부모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 거처부터 옮겨드린 셈이죠. 인천 외곽에 있는 2억 원짜리 신축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볕도 잘 드는 환한 집이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적고 잔금을 치르던 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어머님은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우셨죠. 그때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이 그저 아들을 향한 애틋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본인 아들의 길을 세워주려는 부모 마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가진 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조금 보태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책상에 앉아 번역을 했습니다. 해외 업체와 시차가 있다 보니 새벽에 들어오는 메일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잦았죠. 남편의 하루는 저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늘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느지막이 일어나서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림을 그린다고는 했지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대부분 컴퓨터 게임 효과음이나 개인 방송을 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이라는 게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책에서 주워 들은 게 있었으니까요.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남편 스스로도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넘어가도록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거절당했다느니 요즘 유행하는 분위기와 자기 그림체가 맞지 않는다느니 하는 변명들이 늘어갔죠. 더 답답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새 빌라로 이사를 하신 후부터 어머님은 제게 묘한 우월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는 핑계로 신혼집을 찾아오셨죠. 양손 무겁게 오시긴 했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구이나 값비싼 소고기 장조림 같은 반찬은 전부 남편의 입맛에 맞춘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채워주시며 어머님은 항상 제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머리를 쓰는 예술가라서 잘 먹어야 해. 너는 집에서 컴퓨터나 타닥타닥 두드리고 편하게 돈 버니까 밥 대충 먹어도 살 안 빠지잖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치 끝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뻑뻑한 눈을 비벼가며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밤새워 번역한 그 돈으로 지금 이 생활이 굴러가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빌라조차 제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정말 까맣게 잊으신 걸까 싶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속으로만 삼켰어요. 대꾸해봤자 저만 예민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번역 마감이 코앞이라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에 매달려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찾아오셨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안방에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창자의 고통 때문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런데 저 여자는 남편이 이 지경인데도 밥도 안 차려주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니?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당장 2시간 뒤에 외국 업체로 보내야 할 중요한 계약서 번역이 남아 있었거든요.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철썩 내리치셨습니다. 너는 시어미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놈의 컴퓨터만 붙들고 있냐? 내가 그렇게 놀고 먹으니까
우리 아들만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등골이 휘지.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다니요. 남편은 지난 5년 동안 단 돈 10만 원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노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중입니다. 마감이 급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무슨 돈을 벌어온다고 그러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우리 아들이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게 다 돈이야.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너 같은 건 쳐다도 안 볼 텐데 그동안 밥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옆에서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어머님의 팔을 끌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남편은 저를 말리는 건지 어머님을 말리는 건지 모를 흐리멍덩한 태도로 상황을 덮으려고만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던 건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면 중간에서 남편이 사실대로 짚고 넘어갔어야 했죠. 자기가 아직 수입이 없고 아내가 고생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서 남편은 매번 진실을 숨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남편 덕에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팔자 좋은 며느리로 굳어져 버렸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일상에 큰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이 새로운 장비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며칠 내내 밥상머리에서 밥을 깨작거리더니 기어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유진아, 나 장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쓰는 기계는 너무 구형이라서 요즘 독자들이 좋아하는 세밀한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아니, 다른 작가들은 다 전문가용 화면에 직접 그리는 모니터 쓰고 있어. 나도 그거 있으면 진짜 여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이 말한 그 전문가용 그림 모니터는 가격이 무려 700만 원이 넘는 고가 장비였습니다. 700만 원이라니 제가 몇 달을 꼬박 밤새워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하잖아. 당장 700만 원은 좀 무리야. 지금 있는 걸로 일단 시작해보고 나중에 정식으로 원고료 받으면 그때 바꾸는 건 어때? 제 말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너는 나를 전혀 안 믿는구나. 내가 이거 하나 사달라고 5년 만에 처음 부탁하는 건데 그걸 못 들어줘? 네가 그렇게 돈줄을 쥐고 흔드니까 내 상상력이 다 막혀버리는 거라고.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식탁에 덩그러니 앉아 식어버린 국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한 걸까? 남편 말대로 장비만 좋아지면 진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는 걸까?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던 저는 결국 적금을 깨서 그 비싼 기계를 남편 책상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호들갑을 떨었죠. 이번엔 진짜야. 2달 안에 원고 다 완성해서 보여줄게. 하지만 그 다짐은 3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비싼 장비 앞에서도 남편의 작업 속도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화면이 커져서 영상 보기 더 좋다며 새벽 내내 방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이 끓고 허탈해서 밤잠을 설쳤지만 이미 사버린 물건이었어요.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어도 돌아올 변명과 남편의 신경질이 피곤해서 그냥 소가리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친정 동생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친정집 형편이 꽤 어려워졌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느라 코피를 쏟기 일쑤였고 부모님도
연세가 드셔서 약감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맏딸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부모님께는 2억 원짜리 집까지 턱턱 사드렸으면서 정작 내 가족인 친정 식구들에게는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달 큰 번역 일을 하나 끝내고 받은 돈 중에서 100만 원을 떼어 동생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누나가 주는 용돈이니까 문제집도 사고 밥도 든든하게 챙겨 먹어.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그제야 얹혀있던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 내가 밤새워 벌어서 내 동생 챙겨주는 건데 찔릴 게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남편의 700만 원짜리 기계 앞에서는 무리해서 적금까지 깼으면서 내 가족을 위한 100만 원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우리 부부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터뜨리는 폭탄이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며칠 전 오후였습니다. 어머님이 여느 때처럼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막 번역을 끝내고 어깨를 주무르며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잠깐 나간 상태였고요. 어머님은 소파 위에 남편이 팽개치고 간 노트북을 습관적으로 열어보셨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인터넷 창을 닫지 않고 덮어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남편의 노트북 화면에는 제 은행 계좌의 이체 완료 창이 고스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서 은행 업무를 보고 급하게 일어나느라 미처 인터넷 창을 닫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뭐냐?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어머님의 시선이 노트북 모니터와 저를 번갈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큼지막하게 찍힌 받는 분 이지훈, 금액 1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어머님의 눈에 제대로 박혀 있었죠. 어머님 그거. 제가 상황을 설명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노트북을 소리나게 닫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어머님이 성큼성큼 제게로 다가오셨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몰래 내 친정 동생한테 돈 빼돌린 거냐? 어머님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빼돌리다니요, 어머님. 제 동생 취업 준비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해서 제가 번 돈으로 용돈 좀 준 거예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어머님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번 돈?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내가 집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끄적거리며 노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100만 원씩이나 동생을 줘? 이거 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온 돈 아니냐? 우리 천재 아들은 작품 구상하느라 뼈가 깎이는데 너는 그 돈을 훔쳐다가 내 친정 식구들 입에 밥을 밀어넣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머리채를 잡힌 채 저는 작업 책상 쪽으로 속절없이 끌려갔습니다. 마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커피잔이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머리카락을 쥐고 흔드셨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지난 5년간 참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말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난장판이 된 책상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아주 또렷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삑삑삑
띠리릭.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남편은 책상 앞에서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반쯤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죠.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사람 머리를 잡고 그래?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어머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왔으니 이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정리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남편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유진이가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고 동생에게 준 그 100만 원도 온전히 유진이 돈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이 팔을 잡자 오히려 기세가 더 등등해지셨습니다. 아들, 너 마침 잘 왔다. 내가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딱 걸러냈어. 내가 밤새워 그림 그리느라 뼈가 삭는 동안 이 여자가 내가 번 돈 100만 원을 지 친정 동생한테 몰래 쏴주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기 컴퓨터 화면 좀 봐라. 증거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떠 있으니까. 어머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남편의 시선이 제가 일하던 책상 위 컴퓨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지우지 못한 이체 완료창이 그대로 떠 있었죠. 받는 사람, 제 동생 이름과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외국 서류들을 번역해서 벌어온 제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진아, 너 진짜 처남한테 100만 원 보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순간 저는 두피가 뜯겨나가는 아픔보다 가슴 한가운데를 둔탁한 돌덩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죠. 여보, 지금 당신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상해. 내가 번 돈으로 내 친정 동생 용돈 주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해? 당신 5년 동안 우리 집 생활비 통장에 10원 한 장 보탠 적 있어?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 어머니 앞에서 무능한 가장이라는 사실이 까발려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야, 이유진. 너 말이 좀 심하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엄마 앞인데 굳이 그렇게 자존심 긁는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려. 내가 밖에서 안 벌어오고 싶어서 안 벌어? 지금 준비하는 작품만 터지면 그놈의 대작 타령 700만 원짜리 장비까지 내 적금께서 사줬더니 그걸로 매일 밤 게임 방송이나 보는 주제에 무슨 작품 준비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쥐고 있던 손에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힐 것 같은 통증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고였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무시해. 내가 번 돈?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내가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이나 축 내고 우리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너 먹여 살리는 거 다 안다고.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로 내 아들 길을 죽이려고 들어. 어머님은 도무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으신 거였겠죠.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아들이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부렸던 알량한 유세와 텃세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드러날 테니까요. 어머님,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신 인천 빌라 2억 원, 그거 제가 결혼 전에 밤낮 없이 번역 일해서 모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계약서에 제 이름 적혀 있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들이 대출받아 사줬다고 떵떵거리셨죠? 저 다 알고도 남편 체면 생각해서 그냥 참아드린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게 머리채 잡히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흠칫 놀라시는 듯 하더니 이내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번역인가 뭔가 해서 그 큰 돈을 어떻게 벌어? 다 우리 아들이 융통해서 산 거 내가 아는데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그리고 저 비싼 700만 원짜리 기계도 그래. 내 깎게 무슨 돈이 있어서 사줘? 다 내 아들이 벌어온 돈 내가 쥐고 흔들면서 생색내는 거 아니냐? 답답함에 숨이 콱콱 막혀왔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로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짝다리를 짚고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당신 입으로 말해봐. 어머니 집 누가 샀어? 저 화면에 그림 그리는 기계 누가 사줬어? 매달 나가는 우리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당신 휴대전화 요금, 심지어 당신이 편의점에서 사온 그 과자 부스러기까지 다 내 카드로 긁은 거 아니야? 빨리 어머님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남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완벽하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집에서 조금씩 일해서 버는 돈이 있기는 해. 그걸로 보탰나 보지 뭐.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화 푸시고 머리 좀 놔주세요. 유진아, 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해. 엄마 혈압도 높으신데 쓰러지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처가에 몰래 돈 보낸 건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남편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의 환상을 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아내를 친정의 돈이나 몰래 빼돌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만드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며 이 상황을 적당히 덮어버리려고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쏟아부은 헌신과 믿음, 그리고 제 피 같은 돈이 남편에게는 그저 자기 자존심을 포장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전원 플러그를 확 뽑아버린 것처럼 귓가에 맴돌던 남편의 비겁한 변명과 어머님의 악다구니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만 귓가에 쿵쿵 울릴 뿐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고 맑아졌어요. 더 이상 이 남자와 이 가족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제 머리카락을 쥐고 있는 어머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어머님은 이게 어디서 시어미 손을 쳐내 라며 발버둥을 치셨지만 저는 끝내 어머님의 손을 밀쳐내고 똑바로 섰습니다. 책상 위로 엎질러진 커피가 하얀 번역 원고 위로 갈색 얼룩을 번지며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서류들을 대충 뭉쳐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통장 내놔. 내 아들 돈 내가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집 경제권은 내가 줄 테니까 카드랑 통장 비밀번호 싹 다 적어서 가져와. 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쑥 뽑아들었죠. 그건 제가 남편에게 용돈 쓰라고 쥐어준 제 명의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훈 씨, 당신 지갑 내놔봐.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갑은 왜?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분위기 파악 안 돼?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남편의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제가 준 카드가 얌전히 꽂혀 있었죠. 저는 그 카드를 뽑아 제 주머니에 넣고 남편의 지갑을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지갑을 바닥에 패대기를 쳐? 이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있던 휴대용 컴퓨터와 충전기 그리고 번역 자료가 든 외장하드를 가방에 주섬주섬 챙겨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넘겨야 할 번역 마감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제 인생이 진창에 처박혔다 해도 제 밥줄이자 저를 살게 해주는 제 일은 펑크 낼 수 없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리고 겉옷을 챙겨 입은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너 당장 사과 안 해? 어머님이 제 등 뒤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짜로 집을 나설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어머님 모시고 저녁이나 잘 차려 먹어. 아까 배달앱으로 시켜 먹으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더라. 근데 어쩌지? 내가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전부 방금 다 정지시켜버렸거든. 오늘부터 당신 휴대전화 결제도 안 될 거고 교통카드도 막힐 거야. 저기 책상 위에 있는 당신 천재적인 장비도 당장 중고 마켓에 팔든가 해. 난 이제부터 내 돈, 내 친정 식구들하고 나한테만 쓸 거니까. 유진아, 너 진짜 왜 이래?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굴어야 속이 시원해? 남편이 허둥지둥 현관 쪽으로 다가오며 변명하듯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어머님, 인천 빌라 당장 오늘 금매로 내놓을 겁니다. 이사갈 반지하 방이나 슬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걷는 동안 오히려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길거리를 헤맬 줄 알았는데 제 발걸음은 아주 차분하고 반듯하게 동네 어귀에 있는 조용한 카페를 향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잡혀 뜯겨나갈 듯 아팠던 정수리가 조금씩 욱신거렸지만 지금 당장 제 앞에는 오늘 저녁까지 외국 거래처로 보내야 할 번역 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잔 주문하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번역 중이던 문서를 띄웠어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다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제 손으로 직접 벌어들이는 이 일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남편의 허황된 꿈을 뒷바라지하느라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까웠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시간 남짓 꼼짝 않고 화면에 집중한 끝에 마지막 문장까지 번역을 마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엉켜버린 제 삶의 실타래를 제 손으로 하나씩 풀어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가장 먼저 통화 버튼을 누른 곳은
인천 시댁에 빌라를 계약할 때 중개를 맡아주셨던 부동산 소장님의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서너 번 울린 뒤 사람 좋은 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소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 전에 샀던 그 인천 다세대 주택 2억 원짜리 집 있잖아요. 그거 오늘 당장 금매로 좀 내놓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제 말에 전화기 너머 소장님의 목소리가 훌쩍 커졌습니다. 네, 금매요? 아니, 유진 씨 시부모님들 아직 그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세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다른 집들보다 3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올려주세요. 빨리 팔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장님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네에서 며느리가 시부모 집을 사줬다고 나름 칭찬이 자자했던 터라 더 놀라신 눈치였죠. 3천만 원이나 싸게요? 어이구, 그러면 내놓자마자 금방 보러 오겠다고 난리 날 텐데요. 안에 어르신들 계실 텐데 집 보러 간다고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려야겠죠? 아니요, 소장님. 굳이 미리 연락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명의자고 제가 파는 거니까 부동산 손님 오시면 그냥 초인종 누르고 집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무슨 소리냐고 따지시면 명의자인 며느님이 급하게 팔아달라고 내놓으셨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속이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떵떵거리며 돈을 벌어온다고 믿고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명의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가 쓰는 주거래 은행과 통신사 고객센터에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대기음이 꽤 길었지만 저는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렸어요. 네, 상담원님.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중에서 끝자리 1144 번호 카드, 지금 바로 분실 신고하고 정지 처리해 주세요. 재발급은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내역들도 전부 확인해서 취소해 주시겠어요?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물어보았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인천 주소지로 되어 있는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전부 해지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제 카드에서 당장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명의로 개통해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휴대폰 회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늘 날짜로 발신 수신 전부 정지해 주세요. 제가 땀 흘려번 돈이 남편과 시댁으로 흘러가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데는 고작 1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을 저는 왜 5년 동안이나 당연한 내 몫의 희생이라 여기며 버텨왔던 걸까요? 상담원의 낭낭한 목소리로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듣고 전화를 끊자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임시로 묵을 작은 숙소를 휴대폰으로 예약한 뒤 저는 다음 날 낮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제가 살던 서울 아파트로 향했어요. 평소 남편의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10중 8구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다 결제가 안 되어 짜증을 냈을 거고 인터넷도 끊기고 휴대폰도 먹통이 되었으니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동네 PC방이나 시댁으로 달려갔을 게 뻔했거든요.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집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제가 씻어두지 못한 커피잔과 남편이 먹고 대충 던져둔 과자 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저는 거실을 지나 남편이 작업실로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는 널찍한 책상 위에는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적금까지 깨서 사주었던 700만 원짜리 그 전문가용 그림 장비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비싼 기계를 켜두고 그저 동영상이나 보며 시간을 때웠었죠. 저는 콘센트에서 기계의 전원선을 툭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원래의 커다란 종이 상자와 완충제를 꺼내와서 모니터와 펜, 각종 연결선들을 꼼꼼하게 다시 포장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서 혼자 낑낑대며 박스에 집어넣느라 등줄기에 땀이 다 났습니다. 포장을 마친 후 저는 중고거래 앱을 열어 박스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전문가용 드로잉 모니터, 실사용 몇 번 안 된 거의 새 제품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 당장 처분해야 해서 200만 원의 눈물을 머금고 급매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으로 오실 수 있는 분만 연락 주세요. 7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리자마자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지금 당장 현금 들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출발할 테니 주소 좀 찍어주세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근처 대학의 만화 창작과 학생이라는 분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박스를 현관 앞까지 밀어다 놓고 남편의 방에 있던 자잘한 제 물건들과 여분의 옷가지들을 작은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파트 정문 쪽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상자를 수레에 실어 끌고 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앳된 남학생은 제가 끌고 온 상자를 보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이거 진짜 200만 원에 파시는 거 맞아요? 중고로 아무리 싸게 나와도 500만 원은 줘야 하는 건데 혹시 고장난 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요. 흠집 하나 없는 새 거 맞아요. 제가 당장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헐값에 넘기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남학생은 로또라도 맞은 사람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열어 제 계좌로 200만 원을 훌쩍 이체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 입금 200만 원이라는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수레를 돌려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PC방에 갔던 건지 아니면 편의점에라도 다녀오던 길이었는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을 한 남편이 아파트 입구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역시 상자를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가는 남학생과 빈 수레를 끌고 선 저를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남학생이 들고 있는 익숙한 로고의 거대한 박스에 꽂혔습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이 저를 향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 이유진, 너 지금 저 학생한테 뭐 준 거야? 저 박스 내 방에 있던 그 기계 아니야? 내가 그걸 왜 남한테 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힐끗힐끗 저희 쪽으로 모였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술의 손잡이를 꽉 쥐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한테 주다니.
중고거래 앱에 올려서 200만 원 받고 정당하게 팔았어. 아까 낮에 입금 알림 온 거 보여줄까? 뭐, 200만 원?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200만 원에 팔아넘겨. 그게 없으면 나더러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 당장 쫓아가서 돈 돌려주고 다시 뺏어와.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당장이라도 그 남학생을 쫓아갈 기세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빈 수레로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버하지 마. 어차피 당신 5년 동안 그 비싼 장비 켜놓고 주야장천 게임 방송만 봤잖아. 당신 같은 백수한테는 700만 원짜리 장비나 7만 원짜리 중고 모니터나 똑같아.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 내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난리야? 너 진짜 끝까지 사람 자존심 뭉갤래? 너 어제 갑자기 집 나간 뒤로 내 폰도 먹통되고 카드도 다 결제 정지돼서 나 아침부터 물 한 병도 못 사 먹고 PC방 와이파이 잡아서 근근히 버텼어. 너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들면 속이 시원하냐? 남편의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픽 나왔습니다. 비참해? 물 한 병 살 돈도 없이 내 카드에 기생해서 살아온 당신 현실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져? 당신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말해. 며느리 돈 훔친 도둑년이라고 뺨까지 때리며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10원 한 장 못 버는 무능력자라서 휴대폰 하나 개통할 능력도 안 된다고 똑똑히 전하라고.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정지되었을 텐데 어떻게 전화가 오나 싶어 보니 남편이 제 카드가 막혀서 결제가 안 되자 어디서 공기계를 구했거나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는 인터넷 전화 앱을 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밖이라 정신없어.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집을 보러 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화 내용은 안 들어도 뻔했습니다. 제가 아까 내놓은 인천 빌라를 보러 부동산 소장님이 손님을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간 것이 분명했죠. 3천만 원이나 싼 급매물이었으니 부동산 입장에서도 당장 놓칠 수 없는 떡이었을 겁니다. 엄마, 잠깐만.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며느리가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면 되잖아. 아니, 소장님이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다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야, 강지훈. 내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 방금 동네 부동산에서 사람을 셋이나 데리고 들어와서는 집을 둘러보고 있어. 당장 계약하겠다고 난리다. 내 집을, 내 아들이 사준 내 집을 전현이 무슨 권리로 판다는 거야. 당장 내 마누라 잡아서 끌고 와.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통화 종료 버튼도 누르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아, 너 진짜 우리 엄마 집까지 팔아버린 거야? 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해? 저는 수레를 끌고 남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님한테 똑똑히 전해. 내 명의로 된 내 집, 내 맘대로 파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 내 집 아니니까 앞으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돈 벌어서 살아.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준비해둬.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길거리에 내버려 둔 채 예약해둔 임시 숙소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예약해둔 임시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바깥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하나 따서 크게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탄산에 하루 종일 팽팽하게 곤두서 있던 신경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펑펑 울거나 가슴을 치며 억울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지난 5년 동안 남편의 허울 좋은 꿈을 포장해 주느라 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똑똑히 마주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천 빌라를 내놓았던 부동산 소장님이었어요. 유진 씨, 어제 집 보러 왔던 세 팀 중에 한 분이 당장 계약하시겠다고 방금 가계약금을 넣으셨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나왔으니 안 잡으면 바보죠. 근데 매수자분이 전세 살던 집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한 달 안에 꼭 들어오고 싶어 하시네요. 안에 계신 시부모님들이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명의자니까 계약 진행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아서 그 날짜에 맞춰 내보내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앞에 마주 앉아 지난 5년간의 은행거래 내역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제가 번 돈이 남편의 장비 구입비, 시댁의 생활비, 그리고 그 2억 원짜리 빌라 매입 자금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통장에는 지난 5년간 입금된 수입 내역이 단 10원도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남편분이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시댁 거주지 매입부터 모든 생활비를 유진 씨 혼자 부담한 게 서류상으로 너무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폭행당하신 진단서나 사진은 없으시더라도 일방적인 경제적 착취와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사유는 충분해요. 당장 이혼 조정 신청서 넣고 시댁 쪽에 퇴거 통보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시죠. 변호사님의 말대로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인천 빌라로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한 달 뒤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무조건 집을 비우라는 정식 통보였죠. 그 서류를 받은 날 남편에게서 제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저는 알림을 꺼둔 채 번역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 휴대폰 번호를 차단당한 남편은 급기야 제 이메일로 구구절절한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 엄마랑 나랑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엄마도 그동안 자기가 오해했던 거 알고 많이 후회하고 계셔.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나 진짜 이제 헛바람 안 넣고 아무 일이나 다 할게. 제발 집 파는 것만 취소해줘. 이메일을 읽는 내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오해를 했다고요? 남편 본인이 입을 꾹 다물고 진실을 덮어두는 바람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오해를 했다며 책임을 돌리는 꼴이 참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 하겠다는 그 다짐도 제 신용카드가 끊기고 무선 인터넷조차 쓸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나오는 빈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답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 이메일들을 모두 증거자료 폴더로 옮겨두었습니다. 결국 법원 조정실에서 우리 세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곁에 앉은 시어머니 역시
예전에 그 당당하고 표독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남편의 경제적 기여도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분은 지난 5년 동안 소득 신고 내역이 아예 없으시네요. 반면 아내분은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며 높은 소득을 유지하셨고요. 거주 중인 인천주택 역시 아내분의 단독 자금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 명백하므로 남편분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의 단호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이 등신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머리 써서 구상하는 게 다 돈이라며. 내가 대출 알아봐서 이 집 샀다고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내 돈이 10원 한 장 안 들어갔다고?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이 바보 천치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원망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들이 대단한 예술가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본인의 자랑이 모두 허풍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되자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손길을 짜증스럽게 뿌리치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나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실랑이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 굳이 거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가시 돋친 말을 보탤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마주한 그들의 비참한 모습 자체가 이미 충분한 결말이었으니까요. 조정은 큰 이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이 애초에 없었기에 저는 인천 빌라의 매각 대금은 물론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어머님이 제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으셨습니다. 유진아, 아니 며느리, 내가 그날 몹쓸 짓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헛소리를 했어. 우리 아들이 못나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저 애가 짐 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 머리채를 잡으셨던 건 어머님 스스로의 선택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상황을 방관하며 거짓말을 한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요. 5년 동안 두 분이 저에게 하셨던 행동들의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인천 빌라의 잔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약속된 날짜에 짐을 빼야만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시아버지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대 30만 원짜리 오래된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코를 찔렀던 그 퀴퀴한 지하실 냄새가 나는 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700만 원짜리 고가 장비를 잃고 무선 인터넷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된 남편은 더 이상 방구석에 누워 대작을 구상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드가 막혀 당장 내일 먹을 밥값조차 없으니
현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제 동생을 통해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이 근처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흘린 땀방울만큼 돈을 버는 정직한 삶을 이제라도 배우게 되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머물렀던 임시 숙소를 나와 서울 외곽에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신축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내다보이는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집이었죠.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널찍한 원목 책상을 창가에 배치했습니다. 마트에 들러 싱싱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나니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입맛에 맞춘 기름진 고기 반찬 대신 제가 온전히 먹고 싶었던 건강하고 소박한 식단으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오늘따라 참 유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재미없는 이야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유진 씨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사연을 들으시면서 처음엔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뒤로 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셨을 것 같아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남편의 꿈을 응하면서 묵묵히 뒷바라지했던 유진 씨였어요. 시부모님 사시는 2억 원짜리 집을 번듯하게 마련해드리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에 비싼 작업 기회까지 전부 유진 씨가 밤잠 줄여가며 책임졌는데요.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친정동생에게 용돈 100만 원을 따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대우였어요. 심지어 제일 가꿔야 할 남편은 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자기 얄팍한 자존심만 지키겠다고 아내를 철저하게 외면했죠. 이제 훌을 털어버리고 볕 잘 드는 새 집에서 본인만의 평온한 일상과 일터를 되찾은 유진 씨에게 참 다행이라는 따스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귀한 노력과 마음을 본인 자신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진짜 유진 씨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라면 저 상황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또 홀로 일 시작한 유진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